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오늘로서 대선이 69일 남았는데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지지율이 요동을 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속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민심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에 이제 안팎에서 접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두드러지게 뭔가 이제 변화가 이제 포착이 된 거는 2, 3주 전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조사 결과를 이제 찾아보는 게 쉽지 않았는데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결과들이 속속 네. 나오고 있고 그 격차들이 조금 더 벌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아니라 이 데드 크로스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여론 동향 두 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그렇죠. 아니 최근 한 2, 3주 정도는요. 사실 윤석열 후보한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 가지 악재가 겹쳤죠. 네. 하나는 이제 부인과 관련한 의혹이 여러 군데서 제기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와의 또 다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윤석열 후보는 아마 지지율에 상당한 손해를 봤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폭이 어느 정도냐 그건 이제 가늠하기가 어려웠는데 네. 그 이번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이제 김건희 씨가 사과를 하면서 뭔가 전환점을 마련하느냐 그랬는데 그 이후에 나온 그 여러 조사들을 보면 그 전환점이 마련이 됐는지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표는 그 코리아 리서치 표였는데 11%가 차이가 네. 났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이제 여러 이거는, 네.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오차범위 내인 경우도 있고 바뀐 경우도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김건희 씨 사과 부분이 반영이 얼마나 됐느냐 안 됐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이 두 가지 약재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지금 대단히 그 어려운 그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KSOI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격차가 이제 그 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 표본 집단이 좀 다르고요. 조사 네.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여론조사 기관하고 비교하는 거는 절대로 좀 금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난번에 한 거하고 네. 이제 비교를 해서 네, 추이. 예, 한 그렇습니다. 기관의 뭐 추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추세구나. 네. 떨어지면 떨어지는 추세구나. 이렇게 참고만 하면 되죠. 여론조사가 그렇게 중요하면 우리가 선거를 왜 하겠습니까? 여론조사로 공직자를 뽑죠. 그러니까 네.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선수가 전광판을 왜 쳐다보냐. 그냥 난 경기만 열심히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중에 나는 여론조사에 일비하지 않는다는 거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굉장히 속상해요. 떨어지면. 그래서 아마 윤석열 후보 속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상했을 겁니다. 네. 아무튼 지금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일시적으로 둘 다 빠지는데 윤석열 후보가 좀 더 많이 빠지는 바람에 오히려 격차가 좀 벌어지는 그런 조사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좀 어떤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내년 1월 달에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지금 자력으로 뭐 상승할 수 있는 뭐 그런 계기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1월 정도에 이제 그 여론조사의 흐름을 봐야 3월 9일 날 대선 결과를 어느 정도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빠진 그 수치만큼 그게 또 이재명 후보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전혀 그렇지 것도 아닌 것 않습니다. 같습니다. 일단 태도 유보라고 네. 해서요. 나는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네. 쪽으로 제일 많이 빠져나갔고요. 아주 극히 일부가 안철수 네, 오히려 후보 다른 후보 쪽으로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흐름. 알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어쨌든 그 지지율 흐름이 또 이제 중요하니까 지역 지지율을 그 중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TK 지지율이 최근에 이제 하락한 점이 또 이제 보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특별 사면을 기점으로 해서 영남권 지지율이 최대 10%포인트 넘게 이제 급락했다는 이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 근데 흐름도 어떻게 일시적으로
이제 바라보시는지 두 분의 그렇죠. 생각 그러니까 지금 듣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바로 제가 두 가지 요인을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TK에서 많이 빠졌다. 그거는 또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하고 연관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이제 짐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않은 것 같고 물론 그것도 뭐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거는 윤석열 후보의 두 가지 약점. 최근에 그 악재 그 영향이 컸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뭐 TK뿐만 아니고 모든 지역에서 사실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TK가 사실은 비중이 크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 지지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거기서도 많이 빠진 것처럼 느껴졌다. 다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이제 오늘 사실 잠시 뒤면은 사실 그 자유유몸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0시가 되죠. 예. 자유유몸이 되지만 뭐 어디 갈 곳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계속 이제 2월 초까지는 입원을 한 그런 상태로 있을 텐데 네.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 지지는 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게 대구 경북 유권자들이 무슨 뭐 외계인들이 아니에요. 수도권 민심하고 사실 똑같습니다. 그 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반은 수도권이랑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이번에 일시적으로 빠졌다 이거는 전적으로 후보하고 그 부인 김건희 씨 관련 때문에 일시적으로 빠진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여기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앞으로 정책을 좀 내놓고 이렇게 되면 전 다시 반등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게 대구 경북이 어쨌든 국민의힘의 가장 중요한 지역적 기반이거든요. 네. 뭐 이거는 이쪽에서 무너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사면은 별 영향을 준 그렇습니다. 건 아니다라고. 네, 네. 후보 본인하고 이제 네. 부인 의혹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좀 빠진 것이다. 네.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요, 이번 주 김종인 위원장과 만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복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이 대표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 내용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내일 아마 점심 때 만난다고 이렇게 예고가 네. 돼 있어요. 하여튼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좀 너무 심하다. 뭐 후보하고 좀 사이가 나쁠 수는 있는데 대선 앞두고 이럴 수 있느냐. 혹시 대선에서 지면 이준석 대표 당신 때문에 지는 것이다. 이런 욕을 먹을 수가 있다. 이런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내 관측은 대체로 내일 김종인 위원장하고의 회동을 계기로 어떤 형식으로든 다시 좀 열심히 하는 쪽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게 물론 선대위 안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2030 유권자들을 상대로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역할을 맡지 않을까. 지금 그런 예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선대위로 복귀하지는 않고 다른 형식으로 2030의 지지율을 다시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그 상임선대위원장을 사퇴할 때 그때 유일하게 만난 사람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잖아요. 네. 근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지를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 관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책임론도 당내에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이준석 대표는 사실 여기저기 방송에 뭐 인터뷰하고 또는 뭐 신문 같은데 인터뷰하고 다니면서 윤석열 후보를 이제 공격을 하고 뭐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폭로를 함으로써 상당한 정도로 저는 당내에서 고립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고립돼 네.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는 과거 같으면 아니 윤석열 후보가 왜 이준석 대표를 그거 하나 포용을 못하느냐 뭐 이런 지적이 꽤 있었다고요 당내에. 근데 이제 그런 지적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당내에서. 네. 아마 본인이 그런 고립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인도 뭔가 탈출구를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와중에 이제 내일 김종인 위원장하고 오찬을 하니까 그 계기에 뭐 선대위로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 뭐 그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여하튼 본인이 지금까지처럼 윤석열 후보를 그 계속 등 뒤에서 뭔가 공격하는 듯한 이런 모양새에서 벗어날 것이냐 벗어나지 않을 계속 그런 상태를 취할 것이냐 아마 그 전환점이 내일 그 오찬을 계기로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안 한다면 네. 그건 이준석 대표는 더욱더 고립되고 그렇게 되면 초선 의원들도 지금 대표 사퇴 얘기까지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내일도 이준석 대표의 유턴 장면이 목격이 안 되면 더욱더 사퇴 요구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측면도 보셔야 돼요. 실제로 2030 유권자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소구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사실은 이준석 대표하고
경선에서 진 홍준표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홍준표 의원은 지금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한테 2030 유권자들을 향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또 지금 윤석열 후보나 김종인 위원장은 2030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준석 대표한테 그 역할을 맡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현재 그 최근 뭐 그 여론조사 보면 2030 지지율이 조금 그 민주당 쪽으로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그 지지율이 그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뭐 그 이준석 대표하고의 갈등 영향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거는 이제 최 의원님께만 좀 질문 그렇죠. 아니,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갈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2030이라고 하는 그 샘플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2030의 그 어떤 지지의 흐름이 무슨 바뀌었느냐 이걸 조사하려면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얘기해서는 샘플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이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뭐 위원님. 예, 간단히 붙이면 여론조사 데이터를 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마침 저도. 네. 근데 아직도 20대 유권자들은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또는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응답이 다른 연령대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이 아직도 부정표가 많다는 거죠. 그쪽에서 뭐 이재명 후보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볼 증거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은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천정배 전 의원을 포함한 호남계 인사들까지 이제 총 결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다시 이제 해경궁 김 씨를 이제 소환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이제 전망을 하시는지 두 분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그렇죠. 우선 뭐 호남계 인사들, 그러니까 과거 왜 동교동계라고 하고 이제 DJ와 함께 정치를 했던 사람들 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온다. 뭐 이재명 후보는 그걸 굉장히 아마 홍보하고 싶어 하겠지만 저희가 볼 때 이미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얻을 지지는 상당한 정도로는 결집한 상태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대략 한 65%뭐 70% 요 정도지만 네. 그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결집이 된 상태다라고 봐서 호남계 그 정치인들을 그 다시 불러들였다 민주당으로 하는 것이 뭐 지지율상의 큰 변화를 초래할 거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해경궁 김씨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해경궁 김씨 사건을 그 경찰에서 조사했을 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거든요. 네. 근데 검찰에서 그거를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넘겼을 때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었어요. 이제 그걸 국민의힘이 지금 다시 끄집어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 또한 뭐 그렇게 굉장히 파장을 몰고 올 정도의 아이템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야당에서 요새 지지도가 좀 흔들리고 하니까 좀 급하니까 이재명 후보 아들 뭐 공격하다가 사실관계가 잘못돼서 아니 뭐 그건 아니고 취소하고 뭐 유감을 표명하고 좀 이상한 장면이 막 벌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지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앞으로도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좀 거친 광야에서 이렇게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네거티브를 가지고 생각보다 타격이 크지 않습니다. 뭐 원래 좀 이렇게 뭐 욕설도 했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이걸 효과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하려면 어떤 좀 정책 대결,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자 이렇게 확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걸 내놔야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만 해가지고는 별로 그 대선 선거운동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에게는 대장동 특검에 이어서 최근에 또 하나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인데요. 오늘 법사위에서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뿐 아니라 의원 70% 이상이 통신조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사안이 확대될 가능성 그리고 지지율에 미칠 파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 기자님. 예, 물론 이제 여당 쪽의 악재죠.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한테 뭐 좋을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을 해서 좀 생각을 해볼 지점이 있어요. 이게 물론 불법은 아니죠, 합법이죠. 그렇지만 뭐
수사기관이 어떤 권한을 가졌다고 그걸 다 행사하면 되겠습니까? 경찰관이 길거리에서 불신 검문할 권한이 있다고 아무나 세워서 다 막 검문 검색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장이 오늘 국회에 와서도 이제 그 부분은 좀 잘못됐다. 법을 좀 고쳐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야당에서 이제 공격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문재인 정부는 타격을 입을지 몰라도 아니 이재명 후보가 여당 후보긴 하지만 이 문제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요. 이재명 후보가 공수처를 만들었나요? 공수처장을 임명했나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절한 선에서 야당이 좀 공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좀 선을 그은 그 언급을 좀 했죠. 그 책임이 그 있다면 얘기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만약에 통신조회를 야당만 했다고 한다면 네.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이렇게 네, 네. 그 애매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야당만 했을 가능성 글쎄 현재까지는 뭐 드러나지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제 공수처 주장대로라면 뭐 김웅 의원이나 손준성 검사나 아니면 뭐 정점식 의원이나 그 사람들을 수사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통화한 상대방을 조회한 뭐 이런 톤으로 얘기하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공수처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 심지어는 기자의 가족까지 했다든가 윤석열 후보의 뭐 여동생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 합법적인 그 통신조회이지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좀 과도하게 또는 수사권 남용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추가적으로 해명을 내놔야 한다는 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받다 보면은 정권 교체론 이런 거는 좀 높아질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이재명 후보한테는 별 도움은 안 되죠. 네. 그런 점에서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제 공수처에서 여당 의원도 통신 자료 조회를 했는지 이것도 뭐 좀 밝힐 수가 그거는 이제 있나요? 여당 의원들이 요청을 해야 돼요. 여당에서 요청을 해야 됩니까? 통신사에다가 네. 자기 이름을 걸고 내 거 통신조회 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은 통보가 와요. 그래서 요새 기자들 사회에서는 자기 거 혹시 통신조회 당했는지 뭐 KT, SKT, 뭐 LG U+ 뭐 이런 데다 계속 지금 조회하는 게 상당히 유행처럼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이제 결과들을 살펴보면 아직 후보를 결정을 이제 못했다. 또 지지 후보 교체 의향이 있다. 이런 응답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또 최근에 한 리서치 회사에서 재미있는 여론조사를 했죠. 지지 후보 교체 의사가 있느냐라는 뭐 조사에 상당히 많은 응답자들이 뭐 그럴 의사가 있다고 또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부동층 표심을 잡는 게 이제 관건인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당분간 윤석열 후보는 이런 하향세는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구정 그러니까 설을 전후로 해서 또 하나의 변곡점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의 새 민심 동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설날 때까지 윤석열 후보가 지금과 같은 하향세를 지속한다고 하면 뭐 선거에서 회복하기 어렵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하향세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반전시키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가다가 최종적으로는 한 설날이면 대개 1월 말쯤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는 한 달여 남았습니다. 대선까지. 그 즈음의 여론조사가 실제 대선 결과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근데 이해찬 전 대표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설날쯤의 여론 그게 나중에 대선 결과와 직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설날쯤이면 한 달 남짓 남았지 않습니까? 요 기간 동안에 이제 아마 지지율이 제가 보기에는 엎치락뒤치락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날 때의 지지율과 최종 결과가 비슷해질 것이다. 아마 이렇게 지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네. 김종인 위원장 말씀은 꼭 이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켜야 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도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약간 일반론이에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아니 이대로 가면 우리 대선 무난히 진다. 큰일 났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한 달 만에 지금 정반대로 뒤집혔거든요. 앞으로 한 달 뒤에 또 정반대로 뒤집힐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설 전후에서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꽤 그 일리가 있는 그런 전망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또 정반대로 차이가 더 벌어져서 이재명 후보가 굳힐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이제 그때 가봐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대선 판세라는 게 이제 워낙 유동적이고요. 또 여론조사로 읽는 민심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번 대선 누가 이긴다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그동안 안철수 후보의 타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이나 뭐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여러 차례 드린 것 같지만 또 상황이 바뀐 만큼 또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강 후보가 리스크로 주춤하는 사이에 몸값이 뛴 안철수 후보 주목도가 커지고 있는데 어제는 9%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안 후보 오른 지지율 어디에서 옮겨간 것이고 앞으로 두 자릿수대로 올라갈 가능성이나 또다시 또 연대 가능성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기자님.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이 일단 지지 후보 없다로 좀 많이 빠졌고요. 또 아주 일부 안철수 후보 쪽으로 옮겨간 걸로 그 데이터로 잡힙니다. 그래서 좀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의미 있는 상승치가 되려면 두 자릿수가 돼야 됩니다. 10%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쉽지 않습니다. 육박은 했지만 그게 9%하고 10% 차이는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차이가.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되고요. 제 개인적으로 전망을 한다면 그렇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또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 지금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뭔가 또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펼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한테 기회가 돌아가기가 이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 기회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죠? 대통령 되는 기회죠.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이게 윤석열 후보하고 국민의힘에서 후보 단일화 카드 연립 정부를 만들자. 지난번에 그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 때 그렇게 했죠. 후보 단일화하면서 우리 공동으로 서울시정을 운영하겠다. 실제로 지금 안철수 후보 쪽에서 추천한 분들이 서울시의 간부나 산하기관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에서 후보를 윤석열 후보한테 양보하면 대선 후보를 그러면 장관의 절반을 안철수 당신한테 주겠다. 97년 DJP 협상처럼 이제 그런 빅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대 가능성은 뭐 가능성이 일단 있고 더 지켜봐야겠다. 저는 이제 지지율 추이로 본다면 사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 약간 시소 같은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올라가면 이쪽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한테 9% 나온 그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 쪽에서 빠진 지지율이 이쪽으로 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추세를 반전을 시키지 못하면 이게 더 올라갈 거고 안철수 후보가 더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안철수 후보가 내려가면서 윤석열 후보가 다시 약간의 그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내일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오찬 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뭔가 하여튼 흐름이 좀 바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한테 두 자릿수의 기회는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 기자님 먼저 들어볼까요?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40몇 % 이상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올라가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선거는 끝까지 절박한 쪽이 이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늘 제 한 줄 논평 오만하면 진다라고 하겠습니다. 제 의원님. 오늘이 30일이고 이제 금년도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밋, 연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후보는 두 가지 악재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줄 논평은 윤석열 후보의 우울한 연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일까지가 연말이 끝나는데 과연 새해에는 또 어떤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장이 또 펼쳐질지는 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에서는 요동치는 여야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건강하게 새해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